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정적인 알렉세이 나발니가 공항에서 차를 마신 후 독극물에 중독되어 현재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사실 푸틴 대통령의 반기를 드는 인물들이 차를 마신 후 의식불명이 되거나 결국엔 사망하는 일이 이전에도 있었죠. 다들 러시아의 독극물 잔혹사에 대해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저는 러시아와 차는 어떤 역사가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러시안 티룸이라는 유서 깊은 최고급 레스토랑이 뉴욕 한복판에 있을 정도로 고유 명사가 되어버린 듯한 러시아의 차. 러시아가 차를 처음으로 접한 것은 16세기지만 본격적으로 마시기 시작한 것은 18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차값이 내려가면서 귀족이 아닌 평민들도 차를 즐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19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차는 러시아인들의 기호품이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선호했던 중국산 차는 운송할 운송수단이 여의치가 않아서 값이 비쌌고 그래서 가까운 그루지아에서 재배해서 많이 가져왔다고 하네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되고 난 후에는 값싼 차를 국민들에게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서 매일 차를 마시는 것이 문화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차를 끓이는 것은 다른 곳과 좀 차별화가 되는데요. 특히 사모바라는 커다란 트로피처럼 생긴 제조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예전엔 사모바 하나 집에 없으면 정말로 가난하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상에서 늘 차와 함께 있다 보니 아마도 차를 이용한 암살 시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차 문화는 위안과 평안함을 주라는 의미였던 것 같은데 그야말로 엉뚱한데 이용하고 있으니 이를 바라보는 러시아 국민들은 착잡할 것 같습니다. 세상 속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여보는 시간,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시간입니다.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고의 방역을 하고 오셨어요. 아니 뭐. 네,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 쉴드를 했습니다. 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가장 위급한 상황인 거죠, 지금 사실은. 예. 그래서 경제 살리기냐, 사회적 거리두기냐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선택인데 두 개가 또 다 같이 가기도 상당히 힘들고요. 예. 근데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백신이다, 빨리 예.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백신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대표님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저도 괴롭습니다. 몇 달째 네. 다들 괴로운데 이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은 그 백신이 그 마법 탄환이 아니겠느냐. 백신이 나와야 이게 해결이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백신에 대해서 그 개발하는 단위가 굉장히 많아요. 네. 지난달 그러니까 한 7월 정도에 그 BBC에서 그 보도한 바에 의하면은 지금 한 140개 정도 알려져 있는 데만 한 140개 정도 단위에서 네네. 백신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지금 보도가 몇 번 나왔습니다만은 중국하고 러시아는 지금 이상을 끝냈다. 그래서 지금 자기들 주장으로는 이제 그 실용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영장류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라는 보도가 나오던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자기 딸한테도 맞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중국에서는 지금 7월 말에 그 2상을 끝내고 3상을 갖다가 중국 군인들 있죠. 군인들한테 네네, 집단적으로 맞히겠다 그래서 지금 특허까지 낸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백신 개발의 속도가 지금 늦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람들이 2021년 그러니까 내년도의 하반기나 말쯤까지는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측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상까지 끝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가 3상까지 가잖아요. 그리고 3상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서 러시아에서 지금 나왔다고 이제 처음으로 얘기했던 그 백신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란 말이에요. 또 푸틴 대통령 딸한테 맞췄다 그러는데 어느 딸한테 맞춰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얘기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좋으면 네가 맞지 그래 얘기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3상이라고 하는 말이 좀 낯설 수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1상하고 2상은 그러니까 1상은 보통 10명이나 15명 정도를 가지고 그 테스트를 하는 거고 2상은 한 몇백 명 단위인데 3상은 숫자가 그 몇천 명에서 몇만 명까지 이르고요.
조건이 그 일상생활에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이게 작동할 수 있느냐. 여기서 부작용의 그 문제도 결국은 그 보고 그다음에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도 이제 판가름이 나니까 제일 중요한데 삼상은 실험실이라든가 그 통제 집단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짝없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러니까 이런 농담을 하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가 빨리 커서 빨리 대학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 빨리 되지 않죠. 그렇죠.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삼상이 비슷한 문제라 가지고 내년 하반기를 보는 저 얘기들이 그러니까 제일 빨리 개발된 백신들이 삼상을 제일 그 성공적으로 맞췄을 적에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얼마 전에 빌 게이츠가 2021년 말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굉장히 낙관적 시나리오에 아, 해당한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럼 그때까지 안 되면 언제쯤? 2025년에 나온다 그러면은 네. 저 너무 좌절인가요? 저희 애가 대학을 들어갔겠네요. 그때면.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말씀을 네. 드릴게요. 그래서 백신이 지금 뉴스에 나오는 희망적인 소식들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어떤 그 병을 완전히 정복하는 단계로 가려면은 거쳐야 되는 문제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지 않을 것들은 뭐냐면은 삼상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이것도 제가 얘기를 안 할 거고. 네. 그다음에 이게 백신이 개발됐다 하더라도 이제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가려면 이제 제약회사들하고 이제 가격이라든가 조건을 협상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아주 낙관적으로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얘기를 네네. 안 할게요. 그런데 그래도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한 3가지 정도가 문제가 있어요.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건가요? 네, 우선 한 3가지가 대표님 근데 저기 지금 잠깐 그 보통 이게 장갑을 끼면 약간 방역이 되는 장갑하면 뭔가 좀 실리콘 장갑 이런 생각인데 목 장갑을 끼고 오셔갖고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방역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래요? 네. 이거 저 비누로 자주 씻으면 괜찮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목 장갑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장갑 끼고 오셔갖고 얘기가 오길래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예. 한 3가지 정도 문제가 있는데요. 네. 우선 항체 형성률 문제가 있고 두 번째 항체 지속 시간의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백신에 대한 저항률 이 3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렇군요. 항체가 생겨야 되는데 자 이거 예전에 스웨덴 얘기를 할 때 이 집단 면역이 되려면은 항체를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인구의 한 60% 이상, 그러니까 70% 이상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 같거든요. 예. 그거 이제 하나씩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3가지가 왜 문제가 되냐면은 우선 우리가 이 백신으로 이 질병을 정복한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백신 나와서 개인이 맞아가지고 이게 면역이 생기면은 개인은 물론 보호가 됩니다. 네네. 근데 우리가 집단적으로 이 병을 이긴다는 상태는 몇 사람의 개인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구의 한 70% 정도가 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 바이러스가 있다 30% 안에서 돈다고 하더라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델이 어디서 왔냐면은 산불 모델에서 왔는데 산불을 잡는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적에 나무가 그 불이 탔을 적에 몇 그루의 나무에 불을 옮기느냐. 이게 요새 우리 얘기하는 R0라고 하는 거죠. 감염률. 이거의 원형인데요. 대략 고루고루 숲에 한 군데 치우치지 말고 고루고루 4그루당 3그루를 물에 푹 적셔 놓으면요. 불이 잡혀요. 오. 그렇겠죠. 그러네요. 네. 네. 그게 집단 면역의 원리예요. 그래서 인구의 70%에 75% 정도를 갖다가 항체를 갖게 하면은 몇 사람이 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퍼지지 않는 겁니다. 그 불은 잡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려면은 인구 70%가 이걸 가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그 3가지 문제를 거쳐야 돼요. 첫 번째는 항체 형성률 문제예요. 그렇군요. 예, 항체 형성률 문제가 뭐냐? 어렸을 때 혹시 불주사 맞으셨어요? 처음 맞았죠. 요새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예, 좀 달라요. 요새 애들은 맞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되게 무서웠는데. 그렇죠, 무섭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홍역이잖아요. 홍역이 옛날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는데 이 홍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주사를 맞으면 항체 형성률이 100%에 가까워요. 굉장히 성공적인 백신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병마다 들쭉날쭉하고 백신마다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의 백신은 맞아봐야 그 생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항체 형성률이 몇 프로가 될지는 백신이 나와봐야 알죠.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지난 6월 말에 그 미국의 그 파우치 박사, 그 질병관리본부 이끄는 분이
자기는 75%가 넘으면 만족한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보다 낮을 거라고도 얘기했어요. 그 후에 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괜찮은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4명 중에 1명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항체 형성률에 대해서 아무도 예측을 못합니다. 예. 아, 참 이게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천연두만이 사실은 이제 뭐랄까요? 이거 우리가 백신을 맞았을 때 예, 예. 완벽하게 제어를 할 수 있다. 예. 사실 홍역도 나오잖아요. 예, 예. 가끔씩. 근데 천연두만 유일하게 네. 모든 통제가 가능하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홍역도 굉장히 성공적인데 최근에 뭐 다시 또 반전되는 맞아요. 예, 경우들이 예. 생긴다고 하니까요. 예. 그렇군요. 항체 형성률도 문제인 거고. 그럼 네. 항체 그러니까는 두 번째가 이제 지속 가능성이잖아요. 네, 예, 지속 시간이 이제 네. 문제입니다. 이게 또 이 홍역이 문제인데 우리 어렸을 때 불주사 한번 그 고생하고 나서 네. 그냥 잊어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 홍역도 이것도 그러니까 일생 동안 가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항체 지속 기간이. 네네. 근데 이 코비드 19의 경우에는 이게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알 수가 없는데 없죠. 굉장히 절망적인 보도들이 몇 번 나왔는데 3달이 안 될 거다라는 보도. 석 달도 안 된다고요? 아, 1년에 한 번은 해줘야지 그래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거는 연구가 축적이 되니까 아무도 네. 지금 확언할 수는 없는데 3달이 안 된다라고 하는 연구가 지금 몇 번이 반복이 됐어요. 아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지금 그 조금씩 알려진 문제인데 이 병에 후유증 문제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걸 후유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의학자들도 확신하지 못하는 게 이 병이 걸려서 항체가 생긴다 하더라도 한 달, 2달 지난 다음에 항체가 없어져갖고 없어져요? 또 걸리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걸 의심하기도 해요.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독감 주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그래도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예. 1년에 한 번씩 또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1년에 한 번 정도면 뭐 어떻게 감수를 하겠는데 예. 석 달에 한 번 너무한데요. 그리고 또 부작용까지 생긴다 그러면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이러스를 붙잡고 통사정을 해야죠. 제발 한 1년 정도는 좀 어떻게 해주라. 이렇게. 좀 이따가 나와라. 1년 그렇죠. 참아라. 예, 인간적으로 좀 너무한다. 바이러스적으로. 그러네요. 예. 아, 참. 그리고 마지막. 네, 3번째가 네. 있는데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는 사실은 이제 의학적인 문제고 이제 이게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네. 3번째 문제는 사회적인 백신 저항률이에요. 백신 주사를 놓는다라고 했을 적에 사회적인 저항이 맞아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게 100%를 다 맞히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특히 그런 사회가 또 있죠. 그리고 이를테면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을 적에 네. 저는 막 도망가고 그랬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도망가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어디가 이놈들아 하면서 잡아와가지고 네. 막 어거지를 해가지고 네. 우리가 이 사회적 백신 저항률을 이제 선생님의 권위로 이제 때려잡은 그렇죠. 형태인데 이게 지금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은 공짜라고 해도 죽어도 안 맞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미국의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이거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서 BBC에서 얼마 전에 그 보도를 했었는데 BBC가 아니라 CNN에서 보도를 네. 했었는데 좀 낙관적인 보도는 한 60%, 30% 정도가 안 맞겠다라고 말하는 게 제일 낙관적인 숫자예요. 그럼 좀 비관적인 숫자는 얼마냐? 3분의 2 정도가 안 맞겠다라고 3분의 2 나오기도 해요. 너무했다. 아, 그럼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이거 뭐 좋은 거 해봤자.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제 항체 형성률이 등등하면 확 낮아지는데 그렇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요. 네. 여러 나라에서 이 항체형 백신에 대한 사회적 저항은 굉장히 강해가지고 2009년에 왜 돼지 독감 경우 있었죠. 네네.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백신을 저거를 접종을 하겠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률이 9%밖에 안 됐습니다. 인구 전체에서. 프랑스 인구예요? 예. 그러니까 안 맞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그거 맞으면 좋은 건데 그 좋은 걸 왜 안 맞을까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걸 다 맞추려면 산간벽제에 가서 놔야 되고 그다음에 사랑제일교회에 가서도 이제 한 분 한 분 놔드려야 되고 신천지에 가서도 놔드려야 되고 네. 등등등인데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또 힘들게 많은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게 확 떨어집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온갖 음모 이론들이 다 날뛰고 막 불신이 있으니까 이런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음모 이론이 음모가 아니다라고 하는 불신이 사실로 밝혀진 경우가 하나 있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거요? 미국에서 네. 1932년부터 1972년 사이에 네. 이걸 터스케기 프로젝트라고 하는데요. 네네. 성병 중에 매독이라는 병이 있죠.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로 희생됐어요. 니체도 이걸로 죽고 그랬는데 네네. 이 성병에 대한 그 임상 실험, 치료약의 임상 실험을 흑인들에게 집중적으로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흑인들에게? 예. 미국에서. 이걸 터스케기 사건이라고 해서 아주 악명 높은 사건입니다. 네네. 40년 동안 이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 이게 뭐 음모 이론이다 뭐다 말이 굉장히 많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사실로 밝혀져 가지고 90년대 클린턴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걸 사과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 그 국가기관에 의한 그 집단적인 그 접종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이 펴져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 왜 그 아이한테 이거 안 맞히겠다 그런 집단도 있죠. 네, 있어요. 나는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최소한 인구의 한 30% 정도는 죽어도 안 맞겠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사실은 예. 그 에볼라가 창궐했을 때 예. 그때도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였는데 2014년부터 한 2년 동안 있었잖아요. 서아프리카 쪽에서 시에라리온이나.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보건소 같은 데를 안 가는 거예요. 증상이 있고 약을 타러도 가야 되고 그랬는데 예. 그래서 왜 안 가냐 했더니 그쪽 지역은 정말 내전으로 인해서 상흔이 어마어마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도 못 믿고 기관도 예. 못 믿고 아무것도 못 믿고 예. 저희 갔다가 쟤네들이 나한테 이상한 거 놔주고 약 이상한 거 줘서 나 죽으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희생이 그렇게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점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그 사회적인 그 어떤 그 집단 면역을 형성시킬 때요. 한 도시 단위나 한 나라 단위가 아니고요. 지금 팬데믹 위기이기 때문에 네. 지금 65억인가요? 세계 인구가 70이 넘죠. 그죠. 70, 네. 그 70억의 70%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무슨 뉴욕이라든가 이런 번화한 도시 같은 데서 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운데 교통이 어렵거나 그다음에 뭐 전쟁 중이거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렇죠. 조건으로 도저히 접종이 안 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까지 다 감안해 보면은 세계 인구의 30% 이상에게 이거를 일률적으로 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겠네요. 이건 사실은 뭐 노아의 방주 만드는 것만큼 힘든 일일 수 있어요. 뭐 쉬운 일이 아닌데요. 예.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백신이 예.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뭐지? 라틴어 바카에서 나왔대요. 예. 그 소란 뜻이래요. 그게. 소요? 예, 그러니까 제너 박사가 그 예, 예. 우두에서 이제 그렇죠. 그 젖자는 그 누가 이제 여성들이 예, 예. 이게 우두, 그러니까 소의 어떤 천연두 같은 거잖아요. 그거를 이제 걸리기 때문에 내가 얼굴은 약간 좀 이렇게 얼었는데 그 대신 천연두에 안 걸린다. 그래서 예.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소에서 나왔다 그래갖고 파스테르가 제너 박사를 기리는 마음에 저 바카라는 라틴어를 갖고 와서 백신이라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헷갈려서 이게 왁진이냐 백신이냐. 왁진? 예, 왁진이라는 말도 있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예. 왁진이라고 했었구나. 이게 어원이 라틴어였군요. 라틴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잠시 격가지를 쳤는데 근데 참 암울하네요. 근데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저는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무슨 암울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는 게 네. 아니라 그냥 거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요인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좀 건데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걸 종합해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 아까 말한 집단 면역이 형성이 돼야만 우리가 병을 이겼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 동학 모델이에요. 그러니까는 동학? 주어진 어떤 한 시점에서 횡단면으로 잘라봤을 적에 그 시점에 세계 인구의 몇 프로가 항체를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되냐면은 가령 뭐 안 맞는 사람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맞는 사람들은 세 달이 만약에 항체 기간이다 그러면 세 달에 한 번씩 꼭꼭 맞는다고만 가정을 합시다. 희망적으로. 네네. 그런데 그다음에 그 희망적으로 해서 세계 인구의 60%가 맞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항체 형성률이 한 75% 정도 된다 그러면은 75 곱하기 60을 하면 50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노력을 해봐야 어느 한 시점에서 이 항체 형성이 된 사람의 숫자가 50% 정도다 노력을 해서 그럼 여기에 75%가 될락말락 이러는데 이 집단 면역도 그렇고 산불도 그렇고요. 그 일정한 그 숫자에 미치지 못하면은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백신이 성공적으로 3상을 맞춰서 잘 개발이 되고 염가에 굉장히 그 널리 퍼진다고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집단 면역을 인류가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좀 예측하기 힘들죠. 네네. 여기서 이제 그 참조할 만한 적이 하나 있었는데 지난 8월 초에요. 그 네이처라고 하는 그 과학 네. 저널이 있죠. 생물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연과학에서 제일 권위 있는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서 뭐 조사를 하거나 무슨 권위 있는 과학적 결론을 낸 건 물론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너무 답답하니까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서 이제 그 과학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어떻게 보느냐, 이게 언제까지 갈 것으로 네. 보느냐 등등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는 건데 뭐 이제 저 같은 허접한 사람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그 유수의 과학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 거니까는 들어볼 만한 얘기겠죠.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설문조사에 불과한 거니까. 그 사람 그 기사에서 나왔었던 숫자가 2025년 정도예요. 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 이런 요소들을 다 감안을 하면은 지금 여기서 가정은 그 백신의 그 항체 지속 기간이 1년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가정을 네네. 했을 적에 제가 지금 말한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 항체 형성률 등등을 고려를 해보면은 한 2025년 정도가 돼야 이 병이 퇴치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기사에서 2025년의 숫자가 언급이 된 적이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약간 지역적인 차이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예. 네, 뭐 아무래도 뭐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백신을 잘 맞는 편이잖아요. 예. 예방 접종 정말 철저히 하는 편이고 사실 예. 그러면은 조금 이기적인 생각인가 이것도? 아니 뭐 그냥 뭐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네. 보겠습니다. 그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 하세요. 그러니까 20세기 이게 처음이 아니다. 그렇죠. 스페인 독감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태어났는데 1968 주민록상에 네. 68년에 그 홍콩 독감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무시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네네. 그런데 그게 뭐 어떻게 되지 않았느냐. 너무 무서워할 것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지역적인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인구의 이동과 그 지구적인 어떤 그 물류와 인간의 이동이라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지금 같은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20세기 초하고도 비교가 안 되고 그렇죠. 1960년대하고도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콩 독감이나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도 어느 일정한 지역에서 돌다가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 잡으면서 네네. 이제 그 해소가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같이 지구화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게 똑같은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이냐. 다시 말해서 어떤 한 나라가 안전하게 뉴질랜드나 한국이나 이렇게 안전하게 뭔가를 지킨다 하더라도 지금 같이 이렇게 사람이나 물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게 얼마나 갈 것이냐. 이거는 또 새로 부닥친 사태예요. 그래서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지금 불확실성의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때까지 개인 방역을 철저하게 저도 내일 쓰고 다닐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속담중에 이런 거 있죠. 대표님 쓰고 계신 거.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샀는데 요새 괜찮은 산 거예요? 상품들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드셔보세요. 전 만드신 줄 알았어요. 이거 제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어디서 샀는지. 네. 그 속담 중에 그런 거 있죠. 그 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고. 네. 조금 응용을 하면은 네. 지금은 백신은 멀고 마스크는 가깝습니다. 백신은 멀고 마스크는 가깝다. 예. 네.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수밖에 없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뭐 여러 번 절망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네. 마지막에 이 말은 드리고 싶어요. 애인이 사귀던 사람이 가령 한 서너 달 정도 외국 여행 갔다 온다 그러면은 뭐 그러면 서너 달 갔다 와라 이러는데 한 5년 정도 있다 온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얘기는 좀 다르죠.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그럼요. 이거는 안 돼.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제를 바라볼 때라든가 어떤 그 시스템 전체를 바라볼 적에 이 병이 한 5달, 6달 안에 이게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살던 대로 살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2019년으로. 근데 만약에 지금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2021년, 22년 막 이렇게 길어진다 그러면은 2023년이나 24년에 내가 누구랑 결혼해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는 사실 예측은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서서히 지금 불확실성과 예측하기 힘든 미래로 지금 한 발 한 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그렇군요. 새로운 연인을 만날 각오를 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을 하는. 뭐 그런 걸 좋아하시나 봅니다. 아니에요. 예. 단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개인 방역이란 이런 것이다라를 몸소 보여주신 홍기배인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와 백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 링크 꼭 보내주시고요, 대표님. 예, 그럴게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러시아 현지 시간 어제 20일 러시아의 대표적인 반푸친 인사이자 대표적인 또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가 갑작스러운 의식불명으로 입원하면서 독극물 중독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독극물 테러 의혹 사건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서방 국가들의 관심이 큰데요.
제 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오선근 사무국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선근입니다. 네, 먼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예,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운동가인 알렉세이 나발리는 현지 시간 어제 22일이었죠. 그 다음 달 예정인 러시아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베리아의 톰스크라는 도시 방문을 마치고 모스크바로 돌아오던 비행기 편에서 네.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비행기는 중간 옴스크라는 도시에 비상 착륙을 했고 이어 급히 이 도시 병원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네. 예, 나발리의 대변인 측은 비행기 탑승 전까지 건강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탑승 전에 공항 카페에서 차 한 잔을 마신 것이 전부인 상태에서 아하. 비행 중 갑작스런 의식불명과 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혼수 상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나발리가 마신 차에 네. 무언가 섞였다라는 독극물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현재 제야 언론이나 인터넷상은 물론 러시아 모든 언론들도 관련 소식과 함께 현재 나발리의 상태에 대해 톱뉴스로 전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차 마시는 장면이나 병원 이송 장면 등은 동영상으로 공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알렉세이 나발리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요? 그냥 반 푸틴 인사로만 저희한테 소개가 돼서요. 예, 나발리는 1976년생으로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네네. 이게 현 시점에서 러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반푸틴 제야 활동가이자 정치인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지난 2009년경부터 그 러시아 정부의 부패 문제나 푸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앞장서면서 이 주목받기 시작한 이 나발리는 지난 2013년에 모스크바 시장 선거 당시에 비록 패하긴 했습니다만 27%가 넘는 지지를 얻어서 정치인으로서의 그 대중성도 확보했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거의 모든 러시아의 반정부 집회들을 조직하면서 선두에 섰고 특히 그를 러시아 제야 세력의 대표 인물로 만든 것은 온라인 활동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부 비판과 부패 고발의 두 개의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만 560만 명이 넘고 있는데요. 그 지난 2018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푸틴 대통령의 대항마로도 꼽히게 됐습니다만 네. 당시 러시아 당국이 그의 2014년 횡령 혐의 판결을 이유로 출마 자격을 박탈했었고 그 지난달이었죠. 네네. 올 7월에 그 푸틴 대통령의 2036년까지 장기 집권을 열어준 개헌 국민 투표에 대해서도 위헌이자 쿠데타라며 당시 반개헌 운동을 전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십 차례의 투옥과 수차례의 약물 테러와 테러 의혹 사건을 당했던 이 알렉세이 나발리는 현재 아내와 일남 일녀를 둔 한 가족의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근데 이 소식을 다 듣자마자 이거는 러시아 정부가 뒤에 있는 게 아닌가. 푸틴 대통령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 당국은 공식 입장을 내놨나요? 아직은 의혹 제기 상황입니다. 일단 그 나발리의 대변인과 지지자 그리고 제야 언론들은 현재 나발리의 건강 상태상 독극물 중독이 심히 의심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그 담당 의료진의 언급을 인용해서 러시아 공영 타스통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나발리 상태가 나아지고 있고 나발리가 독극물에 중독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담당 의사의 소견도 전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결과는 최소 이틀 이상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일단 러시아 대통령궁의 페스코프 대변인은 사건 당시 그 현재 관련 조사를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나발리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전했었고 특히 나발리가 외국에서 치료를 원한다면 특히 독일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전했었습니다. 하지만 나발리 측은 병원 측이 나발리의 이송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경찰 측의 자료라면서 나발리의 몸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 사실은 쪽에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독극물에 의해서 암살이 된 경우도 있고 시도가 된 경우도 있고 특히 차가 이용된 경우는 부지기수기 때문에 서방에서도 상당히 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 결과에 따라서도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입니다. 이미 러시아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지난 리트비엔코 사건이나 영국 런던의 스크리팔 사건 등의 그 반정부 인사들에 대한 독극물 살해 의혹이나 테러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고 네. 이미 많은 반정부 인사들의 사망 사건이나 살해 의혹에 대한 의혹을 받아온 상황인데요. 그렇죠. 특히 나발리는 현재 러시아 내 대표적인 반푸친 반정부 인사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서 러시아 당국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러시아 당국이나 언론들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현재 러시아 언론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의 서방 국가들도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심도 있게 보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성근 제러시아 한국경제인협회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해외 핫한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전 캐스터는 이거 안 쓰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하나 장만해야 되나? 네, 링크 오면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 바이든 후보죠, 이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후보가 됐고요. 그리고 후보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네, 항상 대미를 장식하는 게 이제 네네. 후보 수락 연설인데요. 델라웨어주 월밍턴의 자택 인근 체육관에서 그 수락 연설을 했습니다. 네. 단합하면 우리는 미국에서의 어둠의 시절을 극복할 수 있고 극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너무 많은 분노와 두려움, 분열이 있다. 나는 어둠이 아닌 빛의 동맹이 될 것이다. 우리가 함께 모일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강도 높은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어요. 특히 이제 강조한 점이 코로나19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코로나19가 더 악화될 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실패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는 첫날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가 전략을 이행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4가지 위기를 꼽았는데요. 전염병 대유행, 경제, 인종적인 불평등, 기후변화를 꼽으면서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표에 꼭 참여해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간에 폭스뉴스에 출연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가 수락연설을 하기 한 1시간 전에 이제 출연을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적합한지 물어봤습니다. 앵커가. 그랬더니 자기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는 걸로 대신을 했어요. 나는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까지 다뤄야 된다. 나는 그 일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어둘러 대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후보 수락 연설이 끝난 게 이제 폭스뉴스 인터뷰가 끝난 게 바이든 후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기에 한 50분 정도 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시선을 빼앗기게 놔두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출연 시간대가 폭스뉴스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이었고 보수 성향이 가장 짙은 것으로 알려진 션 해니티의 프로그램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1시쯤 수락 연설이 나올 거라 그랬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12시가 거의 다 돼서인지 넘어선지 그때쯤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그랬던 거 싶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네네. 저도 이제 듣기는 들었는데 뭐 비슷한 것 같네요. 사람들이 가장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했던 라인이 딱 빛의 동맹이라는 그렇습니다. 부분. 네. Ally of Light라는 말을 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 후보가 됐고 수락 연설까지 했고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차례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니까요.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설을 할지. 네. 자, 두 번째 뉴스는 약간 충격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었고 현재는 백악관에서 자리를 잃은 지가 꽤 됐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스티브 배넌. 네네. 다들 기억들 하실 거예요. 사기 혐의로 체포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뉴욕 남부지방검찰청이 배넌과 다른 남성 3명을 온라인 모금 사기 혐의로 체포해서 기소를 했어요. 네. 2018년 12월에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에 우리는 장벽을 세운다라는 이름의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크라우드 펀딩 모금 활동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미국과 멕시코 간의 국경 장벽 건설을 지지하는 기부자들로부터 우리 돈으로 한 297억 원 정도를 모금했습니다. 근데 기부한 돈을 다 100% 장벽 건설에 쓸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부를 받았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만 달러를 다른 데 쓴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이 기부금 일부를 빼돌리는 과정에 이 배넌이 만든 비영리 단체가 동원이 됐는데 배넌이 한 12억 원 이상을 챙긴 뒤에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돈 많은데 이분?
많은데도 네. 이제 더 필요했는지 아무튼 이 돈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린 것으로 지금 나타났고요. 잡힌 곳도 호화 요트 아니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영화 같네요. 무슨 네. 호화 요트에서. 네. 극우 성향 매체죠. 브레이브하트의 창업자여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이끈 전략가다 그렇죠. 이렇게 알려졌었는데 지금 뭐 미국 멕시코 장벽 건설 그다음에 무슬림들의 미국 입국 금지 네네. 뭐 이런 것들 초반에 아주 강경한 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방카 보좌관 부부 등과 갈등을 빚었습니다. 2017년 8월에 백악관에서 쫓겨났고요. 네. 그래서 아무튼 뉴욕타임스는 이 배넌의 체포 소식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출정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파장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내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나는 오랫동안 배넌하고 안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좀 손절하는 모습을 네네. 보였고요. 그리고 배넌이 했던 온라인 모금 프로젝트 나는 좋아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짜? 배넌과 가까운 코박 전 캔사스주 국무장관이요. 작년에 언론하고 인터뷰한 게 밝혀졌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뒤 이 프로젝트가 이루어졌답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를 축복한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게 벌써 작년에 한 인터뷰에 나온 네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장남이죠. 도널드 트럼프 네. 주니어가 작년에 이 모금 행사에서 연설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연설까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파장이 좀 커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튼 대선에서 돌발 변수가 될까 사람들이 좀 안 될 주목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뭐. 다 네. 덮어버릴 것 같죠. 다음 뭐 주에. 네. 말이 뭐 앞뒤가 달라졌던 네, 경우가 네. 워낙 워낙 많았고 많아서, 그래서 네. 뭐 안 될 거예요. 뭐 큰 변수는 안 될 것 같은데 자 다음 소식은 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완치가 된 후에도 네. 굉장히 좀 후유증이 심하다.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요, 이 네.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완치된 사람들이 앓는 후유증을 치료하기 위한 클리닉들이 지금 속속 생기고 있어요. 근데 몇 달치 예약이 이미 끝난 곳들도 있고 네네. 지금 짧아야 2달을 기다려야 되는 데도 있고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후유증의 대표적인 증상이 이명, 감각 상실, 건망증, 근육통, 피로, 현기증, 심장 두근거림, 식욕부진, 설사, 메스꺼움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요. 응답자 중에 35%가 2, 3주가 지나도 코로나19 전의 건강 상태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기저질환이 없는 청년층 중에 20%도 완전한 회복을 하지 못했다 이렇게 답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영국에서도 조사를 해봤더니 확진자 중에 10%가 3주가 지난 후에도 후유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특히 그러면 이렇게 후유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그럼 증상이 심했던 사람들이냐 그거랑은 상관이 없었다고 그건 그래요. 상관없이요. 네, 네. 그래서 후유증에 이제 심각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장기간 시달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후유증을 겪을까? 지금 이제 밝히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다 밝혀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치된 뒤에도 여전히 체내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서 면역 시스템을 교란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가설도 있고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진 후에도 인체의 면역 시스템이 계속 세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바이러스네요. 지독한 그야말로.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정말로. 보니까는 병원들이 있잖아요. 네.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병원들이 다 네네. 비싼 병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좋은 병원들. 뭐 돈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좀 예약도 하기가 힘들겠다라는 어렵죠. 네.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서울타임즈 해외 소식 여기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외신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넷플릭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네. KT하고 넷플릭스하고 무슨 제휴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네. 우리가 한 몇 개월 전에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네, 맞아요. 이래서 네,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만 해도 통신사들이 넷플릭스가 너무 힘이 세다. 그래서 이제 그들 좀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네네. 식의 이야기였는데 이번에 KT와 넷플릭스가 제휴를 했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게 KT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디냐면요. 우리가 네. 알고 있는 IPTV 있잖아요. 올레. 네네. 올레 TV 그 셋톱 박스 안에 넷플릭스를 바로 볼 수 있게 아, 정말요? 앱을 이제 설치를 하고 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제휴하는 이런 방식인데요. 네. 뭐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IPTV 안에 컨텐츠를 다른 걸 보면서 넷플릭스도 편하게 이제 볼 수 있게 아. 하겠다라는 거라고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언제부터요? 같습니다.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시작됐어요? 네, 7월 31일에 발표하고 8월부터 지금 해서 올레 TV 셋톱박스에서 이제 넷플릭스 탑재돼 있는데 이게 뭐 모든 거가 지금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네. 최신 기기나 이제 뭐 몇 개 버전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지금 시작이 이미 된 상황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네. 제휴를 했을 텐데 KT에서는 그러면은 이제 뭐 돈이 되니까 했겠죠.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요. 더 네. 정확하게 설명드리면
LG가 이미 LG U+가 네. 넷플릭스와의 그 제휴를 통해서 이른바 좀 재미를 이미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평가하기로는 더 이상 이제 자신들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의 아하. 평가들이 있는데 실제 이제 2018년에 넷플릭스와 단독 파트너십을 LG U+가 맺었습니다. 그래서 LG에서 나오는 IPTV에서는 이미 이렇게 넷플릭스가 쉽게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이때 그 지금 시장 점유율이 그 이후로 실제 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 12그 전체 이제 시장 점유율이 11.93%였는데 이게 12.99%로 이제 통신 3사 중에서는 가장 높은 성장률로 지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U+의 가입자 증가가 넷플릭스 때문만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하. 어쨌든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고 기존 이탈 이제 가입자를 이탈하는데 일조한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료 방송 1위이자 이동통신 2위인 넷플릭스의 KT가 넷플릭스와의 이렇게 제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료 방송의 시장이 확실히 지금 변화하고 있고 손을 안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좀 그러니까 평가하는 게 넷플릭스를 나을 것 같습니다. 탑재하고 있으면은 신규 가입자들이 더 많이 쏠릴 수 있다. 그 네, 부분을 그렇죠. 차관을 둔 거라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제 그렇게 제휴를 하면 네. 보통 무료로 또 한 3개월 정도 프로모션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넷플릭스 한번 보고 싶은데 요거 보면은 뭐 무료로 보여준다니까 이제 편하게 또 볼 수 있는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있는 그게 거죠. 그런 식으로 해갖고 네. 뭐 1개월 무료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1개월 후에 뭐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면은 까먹어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야 보통. 그렇죠. 근데 괜히 또 그렇잖아요. 뭐 한 달이면 꼭 한 달 하루라도 모자르게 채우면 아까우니까 네, 맞아요. 한 뭐 28일, 29일 되면 내일은 해지해야지 또 이러고 있다가 까먹어. 지나가면 결제되면 다음 달엔 또 해지해야지 이러면서 또 이렇게 가는 참 그런 게 좀 저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넷플릭스 갑질 방지법 얘기도 나왔었고 네. 그래서 이 넷플릭스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국내 콘텐츠 시장 이게 점점 더 넷플릭스가 잠식하는 것이 아닌가, 다 그렇죠. 차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이때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네.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이 네네. 국내에 들어왔을 때 썼던 전략. 그러니까 정확하게 더 표현하면 아이폰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이폰이 우리나라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웬만한 국가들에서 처음 도입될 때 네. 1등 통신사랑 제휴를 안 해요. 2등 통신사랑 제휴를 합니다. 왜요? 근데 2등 통신사랑 제휴를 하면서 아주 유리한 조건들을 자신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국내에서 그 통신사들이 해주는 아이폰 광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TV에 보시면 아이폰 광고가 나오고 네네. 그 뒤에 통신사의 로고가 붙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광고를 통신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자세히 보면 그게 아이폰을 판매하는 것 같은 광고인데 그 광고의 비용은 통신사들이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일부러 2등을 하고 있는 데랑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걸 들어오면 너네가 1등이 될 수 있어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방식인데요. 좀 더 우위에서 이렇게 거래하고 협상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 그 아이폰 들어올 때도 그래서 네. KT에서 가장 먼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SK가 이제 그 통신 유리니까. 쪽에서는 1등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이폰을 앞세워서 스마트폰 시장 우위를 계속 선점을 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SK텔레콤이나 LG U+도 어떻게 보면 애플에 자신들의 좋은 조건을 주면서 애플에게 그렇게 하면서 계약을 맺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일부러 3등 사업자였던 LG U+를 처음으로 이제 계약을 하고 LG U+가 뭐 정확한 계약 조건은 안 나오지만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른바 이제 캐시 서버나 여러 가지 통신을 할 때 비용들 이런 것들을 LG에서 감당한다라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통신사에게는 좀 불리한 입장으로 제휴긴 하지만 거의 불리한 입장인 거죠. 그런 상황에 계약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좋아하니까 다른 이제 어떻게 보면 채널이나 다른 어떤 컨텐츠 회사들도 컨텐츠 유통 회사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좀 만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새 BOD는 많이들 안 보시나 봐요. 다들 넷플릭스 뭐 다른 거 그 네. 비슷한 OTT 이쪽에서 제공하는 영상들만 얘기를 하지 사실 BOD 시장은 좀 많이 줄어드나 나만 보나 그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요. 이제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코로나니까 네. 사람들이 오히려 집에 오래 있으면 TV도 많이 보고 VOD도 더 많이 볼 것 네. 같잖아요. 근데 그게 다 이제 넷플릭스로 그냥 빨려 그쪽으로 들어갔다. 가는군요.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유료 VOD 매출이요. 2016년에 한 7,094억 정도였는데 이게 2018년까지 8,205억까지 성장을 계속했었어요. 근데 2019년에 이게 7,914억으로 한 3.5% 이제 하락을 하기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했네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게 있고요. 그럼 반대로 그 상황 동안에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네네. 지금 추산되는 게 연 한 5천억 원대로 이제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 우리가 알고 있는 웨이브나 티빙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 있는 공중파나 아니면 통신사들이 같이 하는 이런 데가 1년에 매출이 웨이브가 지금 한 970억대 정도로 알려져 있고 티빙도 한 그거 60%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웨이브랑 티빙을 합쳐도 1,500에서 2,000억대입니다. 근데 국내에서 이미 넷플릭스가 벌어들이는데 5,000억이라는 거예요. 아우, 뭐 게임이 안 되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KT까지 이런 식으로 제휴를 하게 되면 지금 뭐 국내에서 뭐 통신사들이나 아니면 국내에서 공중파나 방송국들이 합쳐서 만드는 OTT 플랫폼들이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밀리고 있는데 더 밀릴 수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올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근데 뭐 넷플릭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디즈니도 뛰어들었고. 네, 그렇죠. 네, 뭐 해외도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약간 국내 업체들끼리 합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른바 KOTT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합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합친다는 게 꼭 기업을 합치지 않더라도 뭐 컨텐츠를 제휴하거나 이런 방식이겠죠. 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이 OTT 업체들이 좀 생각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른바 동상이몽을 지금 꿈꾸고 어떻게 있다. 다른데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CJ 같은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좀 더 욕심을 내고 있는 곳들이 있고요. 혹은 합작법인 설립을 지금 당면하는 과제가 있는 곳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뭐 예를 들면 왓챠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욕심. 뭐 이제 KT 같은 경우에는 올레 TV나 이런 데서 이제 넷플릭스를 시작을 하니까 또 넷플릭스를 키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의 어떤 목소리도 너무 다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손 잡기도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의 파이는 계속 넷플릭스는 커지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에 좀 봉착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넷플릭스가 슈퍼갑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또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도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진짜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지금 콘텐츠 시장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이버랑 카카오가 들어오긴 하는데 조금 방식이 다릅니다. 어떻게요? 네이버는 유통에 가까워요. 어떤 식으로 유통을 하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SM 있잖아요. 네네. SM 엔터테인먼트에 1,000억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와. 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럼 뭘 하느냐? 요즘에 온라인 콘서트를 하잖아요. 온라인 콘서트를 네이버 플랫폼 안에서 하는 거예요. 잠깐 SM에 누가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NCT도 있고 예전에 뭐 슈퍼주니어 엑소 뭐 이런. 네. 그리고 실제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방탄소년단 있잖아요. 거기는 다녔잖아요. 네, 근데 방탄소년단도 얼마 전에 랜선 콘서트를 했는데 네이버에서 했습니다. 아, 오늘 신곡 나왔어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플랫폼의 역할이나 유통의 역할을 하려는 게 네이버라서요. 네이버는 요즘에 연예기획사들에게 상당히 투자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카카오는 본인들이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가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공중파에서 유명한 PD들이나 여러 제작사들을 카카오 M으로 지금 데려와서 지금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MBC에서 이제 마리텔 만들었던 뭐 이런 PD나 이런 분들이 나 마리텔 좋아했는데.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카카오 M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이제 곧 그런 것들이 이제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질 예정이에요. 그러니까는 박진경 PD 아니에요, 박진경 PD. 그러니까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방송국이나 이런 컨텐츠 회사처럼 자체 컨텐츠를 만들어서 어떻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조금 두 개의 방향이 다르긴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건 둘 다 형태는 다르지만 콘텐츠 기업으로서 거듭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대부분의 IT 기업들이 자체 컨텐츠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컨텐츠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소비자들은 어떤 반응인가요?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좋죠. 왜냐하면은 다양한 컨텐츠를 자기가 원하는 데서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문제는 여러 이제 컨텐츠 채널을 그러면 구독을 또 여러 개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두 개로 이제 집중이 되게 되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서 오히려 넷플릭스의 편을 들어주는 소비자들이나 댓글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기존의 IPTV라고 하는 게 너무 불편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컨텐츠를 돈을 주고 내가 1,500원 주고 샀는데도 광고가 또 붙잖아요. 이제 그런 불편함들을 오히려 그들이 자충수를 뒀던 게 아니냐. 오히려 이번에 넷플릭스가 들어옴으로써 시장이 더 발전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어쨌든 컨텐츠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컨텐츠를 더 팔 곳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유통사들 입장에서 일종의 지금 제로섬 게임이 시작되지 않았나라고 또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넷플릭스 이야기 또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썬킴 시네마 시간에서 그린북 이야기를 다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인종차별적인 시각이 만연한 것은 주인공 돈 셜리 박사가 속한 클래식 음악계도 마찬가지였죠. 유럽 중심의 보수적인 문화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아직도 유색 인종에게는 뚫기 힘든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부르는 드보르작의 집수의 노래 중 Songs My Mother Taught Me, 어머니가 가르쳐주신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부디 평안하고 건강한 주말 되세요.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